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습니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도 있었고요. 이제 공매도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급적인 변화도 2차 전지 섹터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이창환 이사님 모시고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언증권 영업부 이창환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일단 관련해서 좀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직접 환급제라고 해서 2차 전지 기업들에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줘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이제 각 나라마다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전기차와 더불어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배터리 생산이라든가 관련 소재들 생산할 때 보조금을 주진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세 공제 형태인데, 네. 초기에 투자가 많은 배터리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R&D 쪽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R&D 같은 경우가 바로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으로 나기는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또 캐링 구간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 배터리 기업들이 좀 적자가 전환되고 그게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흑자가 나야만 그렇죠. 법인세를 감면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실적 이제 시장이 업황이 좋고 잘 나갈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네. 지금 계속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데 업황이 안 좋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배터리 기업들, 배터리 3사가 좀 대부분 약간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어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20억 달러의 외평채 조달에 성공을 했고, LG 엔솔은 그래도 주주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금 조달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유상 증자를 했죠. 한 2억 정도, 2조 정도 될 텐데, 그 전부터 3조 유증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회사에서 부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배터리 기업들을 비롯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삼원계 배터리 위주에서 미드니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LFP도 그렇고 이런 파우치에서 각형이라든가 원통형 46 시리즈의 원통형 이런 형태의 폼팩터도 다양화하고 케미스트리도 다양화하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 시설을 신규로 투자해야 되지만은 기존 시설을 좀 바꾸는 것도 많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런 신규 투자를 하든 아니면 기존의 캐파를 변형을 하든 간에 이게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규모의 투자금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자체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은 시장에 손을 벌리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는 거에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잘 도와주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나중에 이제 지금의 캐지 구간을 지나서 빅사이클 왔을 때 큰 돈을 벌게 될 텐데,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기존 생산 시설을 새로운 컴팩터라든가 케미스트리 이런 거 다 전환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수조 원대 돈이 들거든요. 이런 추가 자금을 지금 여기서 좀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 도와준다고 했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 SDI처럼 이게 최근에 유상증자 2조 한 거 이런 일이 없겠죠. 정부 도와줬으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배터리 3사의 차입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조입니다. 43조. 와, 맞네요. 1년 사이에 엔솔만 4조 5천억, 그리고 SDI가 5조 5천억, 그리고 SK온이 7조 5천억 정도의 그런 차입금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3년간 배터리 3사가 연구개발에 R&D에 7조를 넘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 지금 지난해 거의 적자였잖아요. SK온은 계속 적자였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받지 못한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배터리 3사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세 공제 금액이 9,400억, 거의 1조에 달하고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돈을 R&D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LG 그룹 같은 경우가 캐펙스 투자를 좀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들이 네. 영향이 아무래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도와줬었으면은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었을 것이고 주주들의 부담은 줄었을 것인데, 보통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면은 배터리 산업의 이게 산업이 국가 전략 기술을 이제 지정됐기 때문에 대기업은 투자 시설의 15%, 연구개발은 30% 앞에 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 세액 공제가 문제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금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세금만 감면해 주겠다. 법인세에 대해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흑자 기업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적자가 나오게 되면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 시장이 위축이 좀 됐고, 이렇게 배터리 3사가 실적이 악화되면서 그런 미환급된 투자세 공제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9,400억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은 AMPC 첨단 제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면 그만큼 거기 모듈에 따라 주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도 좋지만은 ESS용으로 생산했을 때는 그 마진이 되게 높아요. 원가가 훨씬 적은데 같은 용량에 대해서 똑같이 주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 크고, 엔솔이 지난해 받은 AMPC가 1조 5천억에 달해요. 1조 4,8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5,754억 정도 흑자가 난 거거든요. 네. 1조 5천억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AMPC 빼게 되고 하면은 배터리 사업하면 적자가 9천억인데 이 투자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완전 손해. 그렇죠. 시애틀이나 이런 쪽에서는 중국 기업들은 엄청난 거기는 정부 지원이 정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득을 내서 배당만 또 5조 하겠다고 막 그런 거니까 이번에도 IPO 해가지고 7조 정도 또 땡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현재 지금 배터리 산업이 아직은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환급된 투자세 공제가 다 R&D 투자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삼성 SDI도 최근 3년간 3조 5천억 정도 좀 R&D 투자했고, 엔솔도 1조 이상 했고요. SK온도 매년 수천억 이상 투자해서 배터리 3사가 이제 3년간 7조를 넘게 투자했는데, 이거를 돌려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 책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투자세 공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환급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AMPC 같은 거네요. 네,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그전에는 필요성만 언급이 되다가 업계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 배터리 산업협회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를 정치권에서도 입법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나타났고, 최근에 포항시에서 이거 2차 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라든가 지역 기업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의 2차 전지 기업이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 각종 연구기관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실질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특히 이제 이게 2차 전지가 결국은 국가 핵심 산업 전력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과의 특히 경쟁이 있어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데 공감을 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미국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세 문제도 있어요. 전기세요? 네, 우리나라 전기세가 비싸서. 아, 정말요? 그러니까 동박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에다 짓는 이유가 전기세가 거의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도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투자 시설비도 올라가고 전기세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지금 온가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판 IRA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지금 업계에서 산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그래서 이제 포항시장, 이강도 포항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법안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각 시에서, 특히 포항시는 2차전지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네. 또 광양도 그렇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전력 비용도 좀 싸게 해주고, 또 환경처리 비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생산 보조금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법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거의 공감대가 지금 나타나고, 네. 실제 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제3자한테 매각할 수 있게 지금 AMPC도 그렇단 말이에요. AMPC도 정부에서 지원 받지만은 제3자한테 매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별로도 뭐 배터리 우선권 같은 경우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민주당 양쪽에서 그 여야 쪽에서 지금 그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무기를 가공하고 중국 계속 지금 저가 배터리 공세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맞춰서 이제 그 법안들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포스코 경영연구원 우리가 그 포스코 IR 할 때 자주 보시는 그 박재범 그 수석연구원 같은 경우가 그런 직접 그 환급제 도입과 그 제3자 양도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치권을 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라서 최근에 그 민주당의 이현희 의원이 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전력기술 투자세공제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그 사용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 민주당의 송재봉 의원이 그 사용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그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그 특별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기재부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해요. 왜요? 기재부니까. 네, 기재부에서 예산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업계 특혜라는 이런 자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장 산업을 네. 한국을 미래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면 그렇죠. 지금부터 밀어줘야죠. 지금 지원을 잘만 해주면 나중에 큰 먹거리가 돼서 더 큰 반도체처럼.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고 더 큰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너무 눈앞만 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숲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나중에 또 산업이 잘 되면 회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법안은 그 이현희 의원이랑 송재범 성 의원이랑 둘이서 송재봉 의원이구나. 송재봉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단 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랑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벤처위원회 일단 회부는 됐는데 아직 법안 심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런 것들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그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한국판 IRA법을 추진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좀 기업들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마지막 남은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치지 않고 배터리를 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생각보다 캐즘이 길어졌어요. 네. 사실은 2023년도 10월 달부터 캐즘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빨리 한 6개월? 길어봤자 1년이라 봤는데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그 예상보다 더 길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자금에 문제가 생기고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연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현금 흐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2차전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금 흐름에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늦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2차전 투자하신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네.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부처의 조금 발빠른 정책이 지금은 정말 너무나 필요한 시기다.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이런 법안 추진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입법화 추진 중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사안은 2차 전지 과연 반등할 수 있는가? 모멘텀은 있는가인데요. 최근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불거졌었고요. 오늘 저희가 3월 27일 목요일 지금 녹화 중인데요. 3월 26일 수요일 바로 어제 LG 엔솔의 주가가 장중 8% 급등을 했습니다. 이 구광모 회장이 직접 배터리 산업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언급도 했고요. ESS 쪽으로 공급 계약권 뉴스가 몇 개 나왔거든요. 네. 2차 전지 전반적인 반등 모멘텀 좀 생기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그 데이터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괜찮은데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던 이유들,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언급을 말씀드렸고요. 네. 또 테슬라의 부진, 테슬라.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그 중국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갔다. 탑재율이 올라가는 그 중국 현지에서 조달된 중국 배터리 CATL 배터리가 탑재가 더 증가하는 일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베팅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자동차와 이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관세에 되게 취약해요. 예, 관세 이슈 나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4월 이제 2일 날, 그러니까 3일부터 발효가 되죠. 3일부터 발효되니까 이도 좀 더 극복해야 될 문제가 되고, 또 이제 4월 중순까지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빼고는 대체로 다 컨센 하위 또는 쇼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이제 엔솔이 급등 나왔던 거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좀 나왔었고, 네. 그 이유가 이전에 컨센을 잡았던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이제 1분기 적자, 이제 배터리 적자가 좀 내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환율이 좀 오르고, 그 MPC도 포함해서 환율 효과 때문에. 고환율 수혜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평균 컨센보다는 다 높게 나왔는데, 어제는 뭐 컨센보다 2배 가라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서프라이즈된 기대감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코멘트한 거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40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 1분기가 950억 정도라고 보는 거고요. 거의 2,000억에 달하는 그 컨센을 잡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율 효과라든가 전분기 일회성 요인들이 소멸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환율은 전분기가 1,400원이고 1분기가 이제 1,450원이라서 요 차이가 좀 있었다. 하지만 업황에 대한 회복 시그널은 좀 아직은 좀 뭐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이 좀 중국 현지에 있는 그 싼 배터리를 다 중국 걸 쓰는군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폭스바겐 그 ID4가 많이 팔렸는데, 그건 또 SK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SK온 배터리가 탑재가 많이 돼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재고 소진이 좀 빨라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바로 그 K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으로 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LG 구광모 회장이 그 배터리는 그룹의 주력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그 전기차 성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으로 꾸준히 계속 하겠다, 흔들림 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표명한 영향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2월달 데이터도 나왔는데, 2월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월달 데이터들은 약간 가데이터들이었고, 전적으로, 2월달에 유로 전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6% 정도 되는데, 이게 통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뭐 24%, 어떤 17% 이렇게 조금씩 차이 있는 대체로 26%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판매가 좀 두드러졌고,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좀 다소 좀 시장 성장률 대비해서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요. 예, 아직 신차 효과가 좀 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내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확대가 지속이 되고, 이런 계속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역성장이 거의 플랫, 마이너스 1% 역성장 정도, 그 플랫이죠. 네. 그 나온 이유는 3월까지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지난해 이제 그 보조금이 있었잖아요. 그 사회적 그 리스 보조금, 그게 이제 있어서 프랑스만 지난해 1분기 때 그 20%대 성장이 나왔던 거라, 나머지가 다 두 자리 그 하락일 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만 그 기고 효과가 나타난 거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기저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프랑스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급증을 할 겁니다. 오. 뭐 그럴 건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하이 그 자동차 그룹의 그 전기차들은 26%를 이상 성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점유율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는 아마도 그러니까 약간 그 유럽 사람들이 유럽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을 좀 내렸어요. 아토3 이런 것들을. 그런데 비아디가 정말 이게 이제 그 수출이 잘 된 건지는 이거 나중에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비아디 차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매장 딜러샵에 재고가 막 쌓여 있답니다. 비아디 재고가. 예, 그러니까 그 한 뭐 2030년, 2023년 재고도 있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도매로 잡히거든요. 도매 수출. 일단 항구를 보내면 배태가 보내면 그거 다 수출이야. 그게 이제 나중에는 언젠가는 돌아올 건데 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딜러샵에 이제 재고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이미 다 수출된 거. 항구에 정박해서 예를 들면 그 평택 항구에 아토3 1000대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수출로 잡혀 있어요 이미 다. 아직 안 팔았는데도. 네, 다 수출 1000대 수출된 거야. 공장에서 나갔다 하면은 바로 수출로 잡는. 나가 출하되면은 다 수출이에요. 도매 수출은 다. 그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의 GM도 여지가 있네요. 네. 그 통계 잡을 때 도매 판매가 있고 그 전기차 소매 판매가 있잖아요. 거기 나중에 통계 자료 보면은 도매 몇 대 소매 이렇게 있는데. 도매 소매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는 지난해 막 그 소매 판매 뭐 30만 대 하다가 20에서 30만 대 했다가 낮췄죠.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는 은근슬쩍 도매 판매로 바꾸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사실 있었어요. 네, 하여튼 도매 판매랑 소매 판매는 다른데 지금 중국의 통계량은 대부분 도매로 잡혀 있다.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테슬라 모델 그 Y 그러니까 신형 모델 Y 나오기 전에 이온 수요는 분명히 있어서 그 테슬라도 여전히 판매가 좀 부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왔을 때 어떨지 본격적으로 출하됐을 때 테슬라의 판매가 높아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캐스퍼 EV 그리고 아이오닉 9, 기아는 EV3와 4가 이제 신차가 나오면서 판매가 확대될 겁니다. 이제 이거가 어떻게 될지가 성패가 중요한데 기아 EV3랑 아토3랑 비교해 보면은 유럽에서는 EV3가 훨씬 저렴합니다. 아토3가 가격을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오히려 비싸요. 그리고 이제 그 아토3도 이제 구형이 됐고 아토2가 나왔죠. 이제 페이스 리프트 모델인데 아토2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2월 달에 유럽에서도 전기차 판매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럽 시장의 배터리 점유율을 이제 1위를 중국에서 뺏겼는데 올해 1월 달에 유럽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1위가 중국이고요. 56.3%,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35.6%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저가형이 많이 들어가서 있고 CATL이 38.2%고 엔솔이 27.3%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주로 이제 그 NC의 523이라든가 613, 622 이런 그 미들리켈의 판매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 이제 그 EU의 그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 유럽 현지에 있는 중국 배터리의 그 좀 더 싼 중국 배터리의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났고 특히 이제 화이 코발트 같은 경우가 양극재 그니까 뭐 523 미드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는 포스코 PTM보다 가격이 4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그 중국 배터리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그 EU 그 액션 플랜이라든가 뭐 CRA법이라든가 그 배터리법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된다 하면은 대체로 다 중국 배터리라든가 중국 전기차를 전제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현지 공장을 이제 선점하고 있는 배터리 3사라든가 뭐 에코프로, 포스코 PTM 등이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리포트가 중요한 리포트가 2개 정도가 있었어요. 2차전 섹터의 우호적 리포트가 2개가 있었는데 일단 NHG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게 제목이 관성적인 비관론을 잠시 버려야 할 때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섹터 리포트가 나왔고요. 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CO2 규제로 인해서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이제 상당히 급증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CO2 배출 허용량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죠. 이제 그 1년 단위에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 평균치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들이
올해 못하면 26년, 27년도에 많이 팔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많이 팔아야 되는 것 때문에 올해도 아마 전기차 판매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업체들은 올해 만약에 그 제대로 많이 팔지 못했을 때는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폭스바겐이 얘기했던 그 벌금이 되게 컸었어요. 되게 사실은 8억 유로였나 뭐 되게 금액이 컸었는데 15억 유로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 폭스바겐이 그 컨코르에서 만약에 그 이런 벌금에 대한 시점에 연기가 없었으면은 올해 15억 유로를 벌금을 낼 뻔했다. 그러면 그 자금으로 뭐 차라리 전기차 보조금을 뭐 준다던가 마케팅이라든가 뭐 개발에 쓴다 그랬을 때는 훨씬 더 3년 평균으로는 판매 증가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의 그 기조금 뭔가 보조금이 그 효과가 있었던 게 이제 3월이면 끝나니까 4월부터 유럽 전체 판매 성장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1분기 그 재고 조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2분기부터는 재고 축적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향 비중이 높은 업체들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돋보일 것이다. 그래서 엔솔이 탑픽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반기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판매는 이제 계속 견조하겠지만은 미국 정책 IRA라든가 관세가 지금 계속 불확실성하고 ESS 시장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전기차 시장에서도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판매가 좀 호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기대한 거는 미드니켈, 고전한 미드니켈이 이제 LFP 시장을 다 잡아먹을 거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개발이 좀 생각보다 더 돼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완료가 좀 덜 돼서 아직 뭐 탑재가 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중저가형 쪽에 LFP 배터리 탑재가 올라가는 것들이 조금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게 왜 부담스럽냐면은 그 K 배터리 업체들은 배터리 업체들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만 양극재 소재 업체들은 다 중국 걸 쓰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 수입 관세 부과는 그나마 현지화가 잘 되는 곳이 셀과 전액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현재가 잘 돼 있고 잘 안 된 쪽이 양극재라든가 다른 소재들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그 유럽 쪽의 비중이 크면서 중저가 LFP라든가 미드니켈 대응도 잘 되고 있는 게 이제 엔소린이 여기를 탑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2분기에는 7분기 만에 전년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된다. 네. 그래서 드디어 다운 사이클이 끝날 것이다. 마침표를 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대체로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1분기가 실적 저점이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제 좋아질 것이라 얘기하는 게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흑자 전환 설도 있는데 이건 좀 지켜보시자고요.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제목이 그 테슬라 논란, 미국 EV 수요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 제가 그대로 다 읽지는 않을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가 지금 판매가 지금 되게 부진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정치적인 참여로 인해서 테슬라 판매가 좀 부진한데 이런 수요가 결국에는 다른 뭐 GM이라든가 현대라든가 기아 다른 OEM 전기차 수요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테슬라를 구매를 했다가 파는 그 지지자들이 민주당 성향이 많고 그리고 대체로 그 이제 민주당 성향 지지가 높은 블루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전기차 보급률이 20%가 넘거든요. 네. 근데 레드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돼요. 그 평균 지난해 미국이 전기차 보급률이 8.5% 정도 됐는데 다 그 밑에 있습니다. 레드스테이트 지역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그 테슬라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또 이를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레드스테이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구매할 확률은 올라갈 겁니다. 과연 살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도 좀 그 안 좋게 계속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약간의 뭐 인식에 대한 지지자들이 전기차를 테슬라 많이 사다 보면은 인식의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사지 않던 사람들이 그럼 과연 내연기관차를 살까? 하이브리드를 살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사도 다른 전기차를 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최근에 GM이라든가 현대기아차, 뭐 포드 이런 비테슬라 진영의 존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다른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그 비테슬라 지역의 판매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미국의 레드 스테이트 지역은 보통 공화당 지역 그 지지 그쵸, 그쵸. 기반이고 네. 블루 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민주당. 민주당 지역인데 대체로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그 오리건 이런 주들이 전기차 침투율이 20%에 달해요. 넘어가거나 그런데 그 레드 스테이트 지역은 10% 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그 다 침투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침투율이 제가 8.5라고 그랬는데 대략 10%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10%를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스테스 지역의 그 공화당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쨌든 테슬라를 살 가능성은 높아졌고 그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 레스테트 지역에 이제 그 판매를 공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전기차 시장이 큰 폭으로 미국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공화당 의원들도 이 전기차 쪽에 반대하는 것들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테슬라를 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GM이라든가 현대기아, 포드, 뭐 스텔란티스 등등의 비테슬라 지형의 전기차를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의 시장 전체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시장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신테티스권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런 흐름도 유럽도 비슷할 거라 보는 거죠. 테슬라를 지금 불매 운동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폭스바겐, BMW 이런 또 이제 다른 전기차들을 많이 현대기아차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좀 판매가 부진했던 테슬라 외의 전기차들의 판매가 올라가고 또 향후에 이제 그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모델도 나타나게 되면 신차 효과는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불매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유럽도 그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폭스바겐이라든가 이제 그 K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면서 유럽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K 배터리가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유럽 공장의 가동률이 급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엔소리한테는 50% 미만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럽 시장 지금 1월, 2월까지 거의 3월 최근 분위기까지 봤을 때 올해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 급성장은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테슬라의 악재가 일단 오히려 투심도 반사 얘기도 할 수 있다. 투심이 안 좋게 만들었지만은 그게 다른 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LG화학 주가가 좋잖아요. 슬쩍 좋다던데요? 네. 그러니까 IBK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양극재 가동률이 좀 가장 좀 높은 것 같아요. 가동률이 잘 되고 있고 또 석유화학 부분에서의 적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뭐 IBK에서는 뭐 1,910억 정도 영업이익 보고 있으니까 컨센이 615억이라서 이거보다는 좀 높다라고 네.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좋네요. 그리고 이제 엔솔의 영업이익이 이제 연결로 잡히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서프라이즈 컨센 상이면은 화학도 같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 증권사에서 대체로 최근에 2차 전지 탑픽 종목들을 엔솔과 화학으로 많이 잡아요. 화학도 주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1분기에 보면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분기에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지금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그러니까 발표 전까지는 지금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도 LG 그룹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이제 공매도 재개와도 연관이 사실 있었는데 이제 그 자산주라든가 이제 밸류에이션 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 납폭 과대 종목들에 좀 그 롱자금 좀 들어온 것도 있었는데 실적이 괜찮다고 하니까 기관이 많이 사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뭐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마도 그 실적 발표하게 되면 새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나온 뉴스가 이제 그 미국산 KLF 배터리 같은 경우에 중국 소재 사용에도 AMPC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IRA법에 들어가는 그 AMPC 그 45X라고 하는 그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이게 이제 FOEC 규정은 전기차만 해당되거든요. 네. ESS는 해당이 또 안 돼요. 네네네. 이게 현재는 법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ESS용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 전기차 세공제 조항과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아이레법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하게 되면은 소재는 어느 날과 상관없이 AMPC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원가가 더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셀은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35달러, 모듈은 10달러인데 이게 ESS 배터리 그 LFP가 원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거죠.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마진율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비자 대상 그 전기차 세액공제 그 30D보다 투자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주는 그 45X 조항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그 30D가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잖아요. 이걸 폐지가 하게 되면은 문제가 이걸 폐지해버리면 FOC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세액공제가 없어지면은 FOC 조항이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것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소재 뭐 전액이고 뭐고 다 혜택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중국산 광물이나 소재를 규제 근거가 없어져서 그래서 최근에 지금 논의하는 게 그 FOC를 45X의 다른 조항에 적용한 방식으로 지금 얘기 중입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외무부의 그 경제안보 그 외교센터가 미국 국무부와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며 미국 측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앤다고 해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중국발 소재 광물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뭐 이거를 그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서 뭐 예산을 더 확보한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일단 중국 난징에서 그 ESS용 그 LF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 공장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LF 네. 배터리를.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그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도 양산 예정이라서 최근에 수주만 25기가와트시 정도 ESS 수주를 했고 여기 삼성 SDI도 최근에 수주 좀 했죠. 근데 삼성 SDI는 일단 그 3만 개로 할 예정이고 NCA로 할 예정이고 SKU는 아직 준비가 이제 양산 예고만 하고 있어서 이제 엔선이 좀 빨릴 건데 문제는 국내 양극재 업체들은 이제 LF 배터리를 양산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최소 빨라야 26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좀 다 중국산 소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SK온도 그렇고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최근에 중국 양극재 기업과 그래서 대규모 공급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 LF 배터리 생산 때문에 그래요. ESS용으로. 그리고 일단 현재 법령상으로는 이렇게 생산해도 45X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러면은 중국산 양극재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현재는. 그래서 이제 현재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LFP 배터리 또는 이제 그 양극재 그 소재에 대한 생산 계획이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2분기부터 고액수에다 샘플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오창 공장에다는 그 LFP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완료를 했고 LLF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 말이나 양산 예정이에요. 현재 파일럿 라인 구축만 한 상태고 미국은 27년 말 생산 계획을 잡고 있고. 또 LG화학은 그 청주에 이제 LFP 파일럿 라인 구축을 했지만 모로코 LFP 양극재 투자는 수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체엠은 LFP 배터리는 이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계획에 대해서 미공개를 했고 대신 그 망간리치 양극재를 대안으로 지금 제시를 한 상태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이제 LFP 그 1000톤에 대해서 LFP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지금 한 상태라서 그때 인터배터리 가니까 롯데가 이런 쪽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합 소재 업체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ESS 쪽이 분명히 그 K 배터리의 새로운 먹거리고 그쪽으로도 수주가 나와 있고 26년 특히 26년부터는 중국 배터리를 상당히 다 제치할 확률이 높은데 네. 양극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액은 그나마 좀 그 NKM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이 좀 되고 있어서 NKM 같은 경우도 LFP용 그 전에 공급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양극재 업체가 조금 힘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살아나려면은 일단은 그 미국과 유럽 내에 전기차 판매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금 신규로 준비하는 신규 사업들 소재들이 빨리 이제 나와야 되겠죠. 네. 그 ESS 쪽의 지금 대응이 특히 이제 우리 셀은 그래도 LG 에너지솔루션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 소재 업체들이 지금 좀 미흡합니다. 현재 상황이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볼 내용이 깜짝 놀랐습니다. 2차 전지가 아니라 바이오를 오늘 들고 오셨고요. 젠백스 기업 탐방 다녀오셨다고 최근에?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 이 회사 뭐 선재 소장님이 뭐 그 BW 뭐 대기업 투자했다고 해서 이슈가 된 건데 네. 저도 이제 저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뭐 저런 기업에 투자했나 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젠백스 근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2월 초, 1월 말과 2월 초부터 네. 여기 이제 그 젠백스와 좀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젠백스 쪽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탐방이라든가 이제 II 일정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젠백스 주가가 17,000원대에서 19,000원대 왔다 갔다 할 때였었어요. 그때 접촉을 해서 통화를 했고 2월 17일에 그 저희 IM증권 서울금리센터에서 직원들 다 모여가지고 센터장님 포함해서 직원들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IR을 했고 이때 이제 그 젠백스 IR 담당 그 도무라 부장님이랑 저기 그 김상재 회장이 두 분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IR 하고 나서 김상재 회장님과 같이 이제 그 Q&A 시간 가져서 했고 근데 이때 했을 때도 뭐 좀 여러 가지 좀 놀랬긴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가이던스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기술적인 설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좀 부족한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네. 자료를 저희 회사에서 보안 문제 때문에 자료를 다 다운로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나서 젠백스 쪽에서도 저 아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계속 통화를 하다가 그 3월 초에 다시 또 통화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젠백스 쪽에서는 좀 설명을 또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좀 아쉽다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탐방 일정을 잡아서 3월 18일 잡았는데 하필 그때가 그 서울대 이지영 교수가 이제 그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 젠백스의 그 GV1001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그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었었어요. 그건 몰랐어요. 그게 이제 그 낮에 오전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3월 18일 탐방을 했고 그리고 3월 22일에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그 파킨슨병 학회에서 임상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뉴스에만 나왔었고 네. 이따 좀 그거에 언급을 할 건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약간 세론성 매도가 나온 겁니다. 오늘 금요일 날 그 10몇 프로 급등이 나와서 이게 좀 아마 엠버가 내용을 3월 18일 뉴스를 보고 미리 안 사람들이 땡겼다가 다음날 갭으로 그 임상 결과 잘 나와서 갭을 빵 떴거든요. 거기다가 네. 때려서 장끝 날까지 계속 매도를 해서 약간 세론성 매도가 그러니까 단타 물량이 한번 나왔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 있고 그 동사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원래는 파킨슨병을 주로 하고 있고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그 여러 가지 범주 안에 하위에 그 진행성 핵상마비라고 해서 그 PSP라는 그런 이제 그 질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병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PS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그 기대 수명이 5년에서 7년 정도 되고 증세가 척추가 딱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뒤로 중심이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인지장애 생기면서 이제 음식 그 섭취도 잘 못해요. 그리고 그 PSP의 특이점이 눈이 이렇게 막 잘 한쪽으로만 천장 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서 굉장히 이제 그 사망이 짧은 기간에 사망이 나타나는데 이게 처음에 파킨슨병하고 약간 비슷한데 그 PSP만의 이런 그 증세들이 있다. 유독 이제 기대 수명이 파킨슨병보다 짧고 그리고 보통 이런 이런 진행이 기전 효과 그러니까 병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그 뇌의 중심부 중내라든가 기저핵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는 약 침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되게 어려운 그런 증세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보통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파킨슨병이라든가 뭐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특정 기전 때문에 그 발병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들은 뭐 타우 단백질이 뭉쳐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면 세포가 죽는다던가 미토콘드리아 장애가 생겨서 세포가 죽고 또 원래 그 미세 악요세포라는 게 그 나쁜 물질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계속 안 좋다 보면은 이게 염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세포가 죽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그 파킨슨병이라든가 뭐 그 알츠하이머병이라든가 이제 그 진행형 핵상마비 그 PSP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PSP 이런 거에 이제 발병이 되게 되는데 이런 그
특히 이제 PSP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명 6명 정도 발병하고 대부분 60대 이상 뭐 중반 고령에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사망률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짧아요, 되게 급속하게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그 환자 수가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녀 성비의 차이가 없고 인종과 이런 그 어떤 직업 특정 이런 것들 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그 리더들 같은 경우도 이 PSP에 대해서는 거의 치료를 난색하거나 치료법이 없다는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중론이고 그리고 증상에 대한 완화 정도 방법이 있겠지만 치료법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해결책을 전혀 못 찾은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기업 들이 있고 그리고 이 그 PSP의 그 상황은 지금 치료제가 없어요. 아예 전무합니다. 치료제가 없는데 이게 워낙 이제 그 파킨슨병보다 급속하게 악화되기 때문에 여기 어떤 이게 완화만 시켜줘도 왜냐면 고령이잖아요. 네. 기대 수명이 5년 6년인데 이걸 만약에 뭐 10년, 20년 이렇게 완화시켜준다면 사실상 치료나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임상에 다 싹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진행성 핵상 마비의 특징이 요게 이제 그런 그 PSPRS를 해가지고 이게 28개의 질문을 가지고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측정을 하는데 보통이 평균 6개월에 5.6점으로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1년 되면은 11.3점.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거의 공식이라고 되면 돼요. 그러니까 6개월에 5.6점 정도가 이렇게 그 좀 안 좋아지는 상태고 플라시보가 이게 위약이라는 뜻이에요. 위약. 위약 그룹이랑 이게 이거 치료제를 임상했던 거 거의 차이가 없죠. 네. 위약은 거의 물이야, 물. 뭐가 물이에요? 위약이 물이라고 물 준 거야. 물 준 거랑 똑같아요. 효과가 없어서. 네, 이게 이제 거기서 보통 그래서 PSP 환자가 이런 그래프를 띄는데 그 위약이랑 별 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보통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PSP 환자의 그래프가 이거라고 이거 인식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플라시보가 약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생각하는 효과인 거잖아요. 가짜 약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약 주는 그 가짜 약을 주는 거랑 PSP 환자는 차이가 거의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동안 치료제들도 거의 위약이랑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지껏 보통 그래서 평균 5.6점 정도 발생을 한다. 이해했어요. 예, 시간상 제가 자세는 못 드리고 치료 효과도 없는데 그냥 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시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5.6점 평균 이게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를 왜 그러냐면 그 PSP 치료제로서 그 GV100의 가능성을 확인한 임상 결과 나왔는데 PSP 함량 2명을 통해서 6개월 동안 1.12mg을 투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아까 요 점선이 일반적인 PSP 환자의 그래프예요. 그 6개월 되면 그 5.6점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환자의 그 변화입니다. A 환자가 있고 B 환자가 있었는데 1년 동안 투약을 해보니까 여기 그 A 환자는 이렇게 확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마이너스 15점. 그리고 B 환자도 이렇게 지금 보통 이렇게 증세가 나빠져야 되거든요. 호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확 좋아. 이 환자는 휠체어를 탔다가 걸어오는 환자가 됩니다. 이때 걸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통원치를 휠체어 타고서 통원치를 받다가 걸어서 부축받고 걸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보통 이제 다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위약이랑 그러니까 위약이랑 차이가 없는 상태가 벌어졌는데 이거는 차이가 이렇게 확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위약과 요 치료제 아까 그 치료제와 그 실패했던 치료제와 이제 그 GV100의 점수차가 12.2, 13.6이 이렇게 팍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무적으로 이제 임상 결과 나와서 시연을 해보면 임상 이상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서울대 이재영 교수 중심으로 해서 요 이상을 진행을 했고 이제 스크린 주 4주랑 이제 그 6개월 그 24주 연구를 했고 또 이제 연장 연구 또 52주 좀 진행해서 이 데이터 있잖아요. 이 실시 5명에 대해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된 거예요. 지난해 10월달에 P값이 안 나왔다가 뭐 한가가 급락했다가 이번에 이제 학회랑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때는 P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과 그러니까 6개월, 12개월 이렇게 6개월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 특히 이제 0.56 그
저용량 환자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고용량 환자에서 약간 튀는 값들이 나타나면서 평균값이 안 좋아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이 고용량 환자는 연장 연구 그래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식이의약품 시장 자체는 연평균 12.2%의 성장이 나오는 굉장히 급속하는 신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식이병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진짜 작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식이병 치료제는 밸류가 높아요. 일단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원샷 한 번 맞는데 뭐 29억, 뭐 46억 이렇게도 받는 게 있고, 맞아. 요거는 이제 연간 치료입니다. 연간 치료 17억, 120만 달러 15억 뭐 이렇게도 아니, 받아요. 돈 식이요법은. 없으면 아프지도 못해. 그래서 그 일단은 밸류가 너무 상당히 비싸다. 높다는 거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약이란 걸 한번 나오게 되면은 가격을 낮추면 낮췄지 기존이 적용증 확대되면은 낮추면 높이질 못해요. 처음에 그 비용 그 약값을 많이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파킨슨병을 바로 가지 않고 이런 그 식이병 치료제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이게 수요가 일단 생각보다 많고, 또 그 이런 관련 협회들하고도 많이 친분이 있어서 환자 모집도 쉽고, 그리고 일단 치료비를 그러니까 약값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PSP 환자는 전 세계 40만 명 정도 되고요. 요 알츠하이머병, 루게리병 같은 경우는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타겟팅이 PSP 환자를 좀 제가 들은 바로는 7만 명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3만 명 정도에서 10만 명을 타겟팅을 잡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가속승인 이후에 2년 정도 지났을 때 10만 명 환자에 대해서 그 도문화부장 그 IR 담당자는 연간 치료 비용 15만 달러. 그리고 김상재 회장은 30만 달러 얘기를 하는데, 그 도문화부장 같은 경우는 그 15만 달러가 한 2억 정도 돼요. 네. 그 정도를 적정으로 보더라고요. 가격으로. 예. 2억 2억 곱하기 10만 명이면 20조네요. 와.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치료 그러니까 15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를 이걸 가져오더라고요. 그 식이 신경성 퇴행성 질환인 이게 그 PSP 그 신경성 퇴행성 질환이에요. 다 식이병인데, 근데 이제 그런 루게리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요 그 루게리병 치료제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3개가 있었는데, 이 렐리브르의 아밀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게리병 완화를 이제 위약 대비해서 6.5% 지연시켜는 이것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았고 이상 3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승인 받은 상태에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22년도에만 요때 9월부터 판매했는데 5천억 팔았습니다. 정도. 근데 임상 3상 실패해가지고 철수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연간 치료 비용 이때 15만 달러 받은 겁니다. 2억 정도 받은 거예요. 한 사람당. 그리고 그 엘다라봉 같은 경우도 요 임상 3상에서 1차 유해성 평가 만족시키 못하고 기존 치료제와 병 투여 시 3개월 생존을 연장했다. 요것만 가지고도 16만 달러 받았어요. 그 칼소디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에서 그 약간 그 주요 효능 지표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추가 바이오 마커가 하나가 살짝 좋아졌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FDA 가속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16만 달러인데, 그 요게 지금 보면 요게 그 효과가 지금 그 PSP 그 치료제에서 이제 GV100의 이 효과가 지금 월등히 지금 잘 나타나는 상태고, 임상 결과 지금 되게 데이터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훨씬 효과가 좋은데 안정성도 상당히 데이터 잘 나와 있고 한데, GV101보다 효과가 훨씬 떨어지는 애들도 그 FDA 이상과 가속 승인 3상으로 바로 3상 허가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상에서 가속 승인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판매 다 했어요. 그리고 치료비용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의 밸류는 받을 수 있겠냐, 최소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회사에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 지금 그 FDA 가속 승인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이상에서 바로 3상으로 점프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SP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30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그 연간 한 30만 명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서 비교해서는 40만 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략 이제 현재까지 진행 그 16개국에서 16개국과 그 글로벌 주요 16개국과 동남아 11개국에서 현재 진단받은 환자 수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은 대략 30만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사실상 임상 3상을 앞으로 다 전담하실 분입니다. 피터 실러 교수. 이분이 이제 이 관련해서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임상 학회 발표했던 이지영 교수가 대표적으로 그 아까 그 임상 그 EA 그 진행하셨던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PSP만 이제 평생 그 치료 연구하셨던 분인데 그 2명 환자 연구하면서 그 휠체어 탔던 분이 걸어서 오니까 사실 PSP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자체가 기대하기 어려운데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임상 정신 그래서 이제 그 동물 실험부터 해가지고 쭉 임상 그 진행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지금 거의 사실상 이걸 끌고 그 권위자시네요. 임상 책임 연구자죠. 네네. 책임자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 이제 이분이 권위자시네요. PSP 분야. 네, 그 이분도 같이 이제 예. 같이 하실 것이고 임상 3상도 같이 이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큐어 PSP라고 북미에서 가장 큰 PSP 환자 단체예요. 여기 이분도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좀 뭔가 많이 하셨어요. 요거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그 큐어 PSP랑 젠백스 그가 이제 PSP 치료 센터를 설립을 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12월 초였는데 비상계엄 때문에 묻혔어요. 되게 큰 소식인데. 네, 이게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SP 그 임상 EA상 그 탑9 결과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요게 위약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있잖아요. 네. 아까 5.6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6개월에 5.6. 이게 이제 보통인데 그 요거 그 지금. 저용량 투여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보통은 이게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게 꺾이는 게 상당히 다르다라고 네. 봐서 이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환자가 급격하게 안 좋아서 빨리 사망을 하겠죠. 노인이자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완화시켜 주면은 억제해 주는구나. 예,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 주면은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60살 만약 60세에 많이 걸렸는데 65세에 죽어야 되는 상황 죽을 수가 있는데 그게 70세, 75세 연장이 된다면은 항암제 같은 거는 생존 기간이 늘어나. 예,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떤 특정을 치료한 게 아니라 면역 체계를 회복시켜서 생존 기간을 늘려주는 네. 그런 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가 이게 제가 앞에 2월 17일과 3월 18일 날 IR 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다 2월 17일 자료입니다. 3월 18일 자료는 회사에서 좀 공개하기를 좀 꺼려해요. 왜냐면 좀 더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되게 많아서 사실 그걸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회사에서 허락을 한 거는 2월 17일 되게 요약했던 자료만 지금 일단은 공개해도 되는 걸 허락을 받아서 아쉽지만 3월 18일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2월 17일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3월 18일과 3월 22일에 발표됐던 이제 그 임상 데이터 내용을 이제 그냥 제가 글로 써다 정리해 왔는데 일본 파킨슨병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정 교수 그 서울 보라대병원 그 이정 아까 교수랑 그 교수님, 그리고 네. 이제 젠백스의 그 연구소 조현진 이사랑 그리고 서울대 전범석 교수랑 계속 같이 했는데 약간 그 75명인데 중간에서 이제 좀 빠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빠지고 나서 67명이고 이거 저용량 투약군과 이제 위약군으로 나눠서 진행한 것들에서 아까 그거에 대해서 발표한 거 데이터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PSP RS 환자가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가 위약대부에서 116%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거였고 또 PSP 등급 척도의 변화를 보면은 투약군은 0.82점 감소했지만 위약군은 5.19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5.6이 표준이라 그랬잖아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환자를 제대로 잘 모집했다는 것이고 그 이제 그 투약군에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났다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특별한 이제 그 6개월 동안 투약했을 때 특별한 그 부작용이나 뭐 질병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그 PSP의 주요 증세 중 하나가 그 안구 운동이라든가 연수 운동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위약군 대비해서도 효과성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안정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제가 세부 데이터에 보니까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PSP 치료제 무관한 감염 정도만 발생을 했었다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안구 운동과 연수 운동은 PSP 환자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증상인데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이번 임상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이 다른 이런 이 저명 인사들도 이번 실험 이 임상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임상 3상도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계 각국 간 협의 예정인데 간단한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3월 18일 날 기자간담회였어. 기자협회에서 초대해서 이때 얘기를 했던 거고 3월 22일에 이제 그 파킨슨병 일본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엠바고가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3월 18일 거는 22일 날 엠바고 해제돼서 기사가 됐고 22일 거는 이제 다음 날 23, 24일 날 주로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탑라인만 발표를 한 겁니다. 탑라인 발표했고 바이오마커가 포함된 거는 5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이벤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마지막 치료가 끝나게 돼서 아까 그 연장 연구 요거 뭐냐면은 요거 연장 연구 발표가 그럼 10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연장 연구가. 그리고 올해 이상은 올해 이제 아마 그러니까 올해까지 진행이 되는데 요거 연장 연구 같은 경우가 이제 10월 달에 결과 발표되면은 어떤 뭐 연말에는 그러니까 올해 연말 또는 어쨌든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일단 2상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상 3상은 이제 내년부터 27년은 아마 허가 신청 2분기에 허가 신청까지 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올해 3분기에 그 IND 3상 IND 신청하고 또 이제 4분기에 첫 번째 환자 등록을 해서 27년부터는 세일즈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판매 약간 뭐 2억 받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동사 GV1001이 개발 단계 시기 의약품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달에 지정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 신청이 된 상태고 4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 되면은 주가 나오겠네요. 네, 4월달에 이벤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후는 신청 대기 중이에요. 신청을 아직 한 게 아니고 이제 신청하려고 대기 중. 신청하라고 이제 나오면 신청을 그때 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PSP 시기약품 지정도 지금 국내는 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와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좀 다뤄주셨고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영업부 이창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